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산골자락에서 나무를 캐는 기괴한 할머니. 우리 가족은 내가 초등학교 때 굉장히 큰 풍파를 겪었었다. 엄마가 갑자기 아프셔서 큰 수술을 받기도 했었고, 아버지는 한동안 어린내가 걸려서 일을 못 나가는 바람에 우리는 꽤 어렵게 지냈었다. 어머니의 요양이라는 이름 하에 김포 산골자락 어떤 집에 작은 창고 같은 작은 곳을 개조해서 살았었다. 변기도 없는 작은 화장실 하나, 우리 가족이 자는 안방이자 독서실인 작은 방, 거실과 부엌이 붙은 큰 방. 그래도 매일 도시 생활만 하다가 시골에 처음 내려와서 그야말로 자연 속에서 뒹구는 것 자체가 나한텐 나쁘진 않았다. 돌이켜보면 나는 즐거운 기억뿐이었으니까. 다만 우리 부모님은 거길 다시 떠올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다. 지난날의 어려움도 동반했겠지만 그 동네에서 받았던 눈초리라든지 남의 건물 작은 지하실 창고를 고쳐서 새 사는 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았을 테니까. 시골은 특이하게 해가 항상 빨리 졌다. 아무리 해가 빨리 뜨고 해가 길어지는 계절이어도 내가 기억나는 시골의 저녁이란 계절과는 상관없이 넓게 드리워진 논밭과 작은 산 너머로 넘어가는 노을진 하늘, 그와 섞여 검게 물드는 하늘이었다. 나는 그 당시에 작은 킥보드를 타고 동네를 쉬지 않고 누볐는데, 그때의 나는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말 많고 사교적이었던 것 같다. 동네 어르신들한테 다 인사하고 다니고 참견하고 다녔으니까. 근데 그때마다 항상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있었다. 해지면 얼른 집에 가야 해요. 밤이 빨리 찾아오는 만큼 이상한 것도 다 같이 오는 거야. 사방팔방이 산이니까. 여기도 저기도 다 제 집이니까. 동네에 같이 사는 고모 할머니도, 구멍가게 할머니도, 윗집 사는 최씨 할아버지도. 아무튼간 그렇게 항상 늦게까지 돌아다니지 말아라며 나한테 말해줬고, 나중에는 엄마도 그 소리에 일찍 다녀라라고 해서 아마 노을이 조금이라도 지는 5시 6시경이면 집에 빠르게 뛰어갔던 게 기억난다. 실제로 다녀도 아무 일 없구만, 왜들 저러는 건가. 어린 나는 굉장히 불만을 가졌었지만 그때는 어른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또 있어서 어찌어찌 억누르고 시간을 잘 지키고 다녔다.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다. 아무래도 일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먼 지방에 가서 일이라도 하는 날에는 늦은 밤에 돌아오거나 이른 새벽에 차를 몰고 돌아와야 했던 것이다. 아빠가 나물 할머니를 만난 것도 그때였다. 아빠가 지방 쪽에 일을 얻어 새벽에 나가고 새벽에 들어오게 된 주가 있었다. 마을 쪽을 벗어나면 꽤 긴 산을 뒤로 한 채 넓게 논이 펼쳐지고 그 가운데로 어설픈 아스팔트 길이 깔려 있다. 아버지의 차는 늘 그곳을 지나갔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는 언젠가부터 아버지는 어떤 할머니를 보았다고 했다. 구부정한 허리, 작은 꽁무니가 그려진 전형적인 할머니의 옷, 몸빼 바지, 그리고 파란색 속후리에 나무를 잔뜩 찐 할머니. 그리고 그 시각은 항상 늦은 새벽. 헛개비는 아닐까? 아버지는 문득 두려웠다고 하셨지만 그분은 늘 그곳을 지나다녔고, 헤드라이트 불빛이 할머니에게 닿아도 통과한다든지 할머니가 사라지는 일 따윈 없어서 나중엔 그냥 할머니가 부지런하시군 하고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다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늦은 새벽, 아버지는 여지없이 할머니를 마주쳤다. 할머니를 만난 아버지는 조금 고민했다고 했다. 이제 와서 아는 척을 하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 그래도 힘들어 보이는데. 아버지는 곰곰이 고민하다가 차에서 내려서 할머니에게 다가갔고,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태워드리겠다며 할머니에게 제안했다. 젊은 사람이 마음이 곱네. 난 괜찮아, 금방 가면 집이니까. 라고 할머니가 말했다. 할머니는 한사코 거절을 했고, 그날 아버지는 그냥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몇 번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주고받았고, 할머니는 그때마다 차 타는 걸 거부하며 괜찮다고 하셨다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지방에서 받은 일을 마무리 짓고 집에 돌아가던 마지막 날, 그날도 나물 할머니를 마주쳤다고 했다. 할머니, 저 오늘부터는 이제 여기 안 지나갑니다. 좀 가까운 데로 가서 내일부턴 다른 길로 가거든요. 아버지가 이야기하니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럼 오늘은 한번 태워줘봐라고 하셨다고 했다. 할머니를 모시고 할머니가 말하는 대로 댁으로 모셔드리는데, 할머니는 조잘조잘 아버지와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했다. 아들 셋이 있고 다 장성해서 손자 손녀가 있다.
어찌나 예쁜지 모른다. 아들 내애들 다 사이도 좋은 것 같다. 할머니의 자식 자랑을 들으면서 아버지는 할머니가 가달라는 곳으로 차를 몰았다. 울퉁불퉁 어설픈 아스팔트 길이 끝나고 사람이 다져놓은 흙바닥 길을 달렸다. 바닥이 흙바닥으로 바뀌면서 점차 풍경은 산이 더 많이 보였다고 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가 뒤에 탄 할머니는 어떤 산이 보이는 어귀 쪽에 차를 세워달라고 했다. 할머니, 여긴 집이 아니시잖아. 아냐. 저기 봐 불빛이 있지. 늙으면 잠도 없는 거야. 영감이 나를 마중 나오려고 저렇게 안 자고 불도 켜놨잖아. 여기서 걸어가면 금방이야. 얼른 가. 고마워. 라고 말하며 할머니는 아버지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내려서는 연신 아버지에게 고맙다고 했다고 했다. 할머니가 가리키는 곳은 과연 파르세름하지만 어둑어둑해서 잘 보이진 않는 집에서 보이는 듯한 희미한 불빛이 깜박였다고 했다. 할머니는 갖고 있던 소쿠리를 들고선 내렸는데 그 와중에 소쿠리에 담긴 나물들이 후두두 차에 몇 개 떨어졌다고 했다. 지저분한 것도 아니고 나물인데 뭐. 할머니께 주워드리려는 찰나 할머니는 아유 늦어서를 연발하며 고마워 조심히 가라는 말과 함께 발을 바삐 움직여 집까지 난 작은 샛길로 걸어들었다고 했다. 할머니를 내려주고 다시 집으로 차를 돌려 내려오는데 아버지는 무언가 어색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할머니와 왔을 때에는 술술 나오던 찻길이 어쩐지 내가 과연 이 길을 지나왔던가 싶은 이질감이 들었던 것이다. 덕분에 아버지는 아침날이 밝아서야 집에 들어왔고 어머니께 엄청난 구박을 들으셨다. 어딜 갔다 이렇게 늦게 왔냐는 말에 아버지는 사실을 토로하였다. 엄마와 나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어렸던 내가 좋은 일 하다가 늦게 왔는데 너무 뭐라고 하지 말자며 이야기했던 게 기억난다. 아버지는 주무시고 아버지의 차를 청소하겠다는 어머니는 차 쪽으로 나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한참 뒤 시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어서 세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는데 어머니가 툴툴거리셨다. 어디서 뭘 하다 왔길래 차 안에 마른 풀이 그렇게 많아? 아버지는 할머니가 소쿠리에서 나무를 쏟았다고 하셨다. 그러자 어머니는 어처구니 없어 하며 이야기하는 것이다. 나물은 무슨 바싹 마른 잔디 같은 게 잔뜩 떨어져 있던데. 짜증나서 차 겉에만 닦고 안은 안 치웠어. 라고 어머니가 말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차로 달려가셨고 아버지의 눈에 들어온 건 무덤 봉분에서나 참을 법한 잘 정돈된 노랗게 마른 잔디였다. 풀들이 차 뒷좌석 바닥에 후두두 떨어져 있는 모습이라고 했다. 이후에 깨름칙히 하던 아버지는 할머니를 만났던 그날 어귀 쪽 길은 다시는 운전을 안 하셨다고 했다. 꽤 시간이 흘러서 내가 초등생 고학년이 되어갈 때 즈음 아버지는 궁금증에 시간을 조금 내어서 그 길을 지나가 보셨다고 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어귀를 돌다가 낯익은 길을 발견해서 이 길이구나 싶어 그 길을 따라갔는데 그 길의 끝은 할머니를 데려줄 때와는 정단판인 숲속 그 자체였다. 애초에 아스팔트가 끊겨 있어 차는 들어갈 수 없고 사람이 다져놓은 흔적이라곤 조금도 없는 숲속길. 그 후로 아버지는 다시는 그쪽 길로 차를 몰지 않으셨다. 나중에 우리 집안이 가세를 회복해서 돌아갈 때 즈음 알게 된 건데 그쪽에는 인씨 할머니라고 노인 두 분이서 사는 작은 집이 있었다고 했다. 두 분 다 성실히 사는 분이셨는데 특히 인씨 할머니는 나무를 취미 삼아 개서장에 파는 분이셨다고 한다. 이후 돌아가시고 아마 집터를 묘지로 쓰고 있지 싶어라는 말을 듣고 아버지는 웬만해선 새벽에 차를 몰 일을 현저히 줄이셨다. 두 번째 이야기, 빨간불. 경찰이 들려주는 이야기. 지금부터 내가 해줄 이야기는 내가 겪었던 사건 중 가장 이상한 사건이야. 이 사건을 겪고 나서 그만두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5명이나 나올 정도니 말이야. 그럼 바로 시작하지. 한가한 오후였어.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느긋한 오후를 즐기고 있었는데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오더군. 신고 내용은 이랬어. 윗집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고. 근데 자꾸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그 말을 듣고 출동한 나는 그 집의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런 인기척조차 들리지 않았어. 결국 문을 따고 들어간 순간 난 내 눈을 의심했어. 온통 피가 튀어있는 집에 거울에 머리를 박고 죽어있는 한 아이와 쓰러져 있는 한 쌍의 남녀. 그 집에 있는 모두가 잔인하게 죽어 있었어. 구역질을 참기가 힘들었지. 그렇게 집을 조사하면서
한 쌍의 남녀는 죽은 아이의 부모인 사실과 아빠는 벽돌, 엄마는 송곳으로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그렇게 수사를 이어가는 도중 문득 이상함을 느꼈어. 아빠와 엄마는 살해가 확실하지만 아이는 살해당했다고 하기엔 너무나 이상했어. 마치 스스로 머리를 부딪혀 죽은 것 같았지. 아무튼 계속해서 단서를 찾다가 한 일기장을 발견했어. 그리고 그 일기장을 본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지. 그 일기장의 내용은 이랬어. 어제 봤던 고양이. 나를 핥히길래 동글동글 돌멩이로 뚝뚝 소리 내주었어요. 빨간 물 뚝뚝 흐르고 빨갛게 물들었어요. 아까 봤던 그 아이. 나를 보고 울길래 반짝반짝 유리병으로 깽쨍 소리 내주었어요. 빨간 물 뚝뚝 흐르고 빨갛게 물들었어요. 사랑하는 울 엄마. 나에게 소리를 지르길래 뾰족뾰족 송곳으로 푹푹 소리 내주었어요. 빨간 물 뚝뚝 흐르고 빨갛게 물들었어요. 제일 멋진 울 아빠. 나를 밀치길래 네모네모 벽돌 들고 쿵쿵 소리 내주었어요. 빨간 물 뚝뚝 흐르고 빨갛게 물들었어요. 거울 속에 내 모습 빨갛게 물들길래 번쩍번쩍 거울에게 쾅쾅 소리 내주었어요. 빨간 물 뚝뚝 흐르고 마치 아이가 자신의 부모님을 죽이고 거울에 머리를 부딪혀 자살했다는 걸 암시하는 듯한 내용. 처음엔 믿을 수 없었지만 아무런 침입의 흔적이 없는 점, 송곳과 벽돌에서 아이의 지문이 발견된 점 등등 모든 정황이 이 믿을 수 없는 사건의 가해자를 그 아이라고 지목하고 있었어. 하지만 그 어린아이가 어쩌다 이런 끔찍한 행동을 저질렀을까? 차라리 악마가 그 아이에게 빙의를 해서 그런 행동을 저질렀다고 믿고 싶을 정도였어. 결국 이 사건은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한 채 덮어졌고 이 사건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끔찍한 트라우마에 한동안 시달려야 했지. 과연 그날 그 집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사건이 있고 몇 년이 지났지만 난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그 이상한 일기장 속 내용과 기괴하게 웃는 표정으로 죽어있는 그 아이의 얼굴이. 세 번째 이야기, 가축.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될 뿐인 가축으로서의 삶은 언제쯤 끝나는 것일까? 나는 원래 사람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하찮은 짐승일 뿐이다. 그저 하루하루 사육사가 주는 사료와 여물로 배를 채울 뿐. 그저 하루하루 무미건조하게 삶만 쪄가는 짐승일 뿐이다. 짐승의 삶은 생각보다 힘들지 않고 오히려 편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료와 암컷만을 탐하는 가축으로서의 삶이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저 지금을 즐기는 편이 차라리 나았다. 옆에 있던 한 친구는 어제 낮에 끌려간 뒤로 돌아오지 않았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보았지만 내 차례도 곧 올 것이라 체념하고 그저 마지막 인사를 하며 작별 인사를 해주었다. 오늘 또한 암컷을 범하고 다시 여물을 먹으며 내 뒤를 따라 이어 도살장으로 끌려갈 내 아들들을 보고 있으니 썩 기분이 못 같았다. 하지만 그런 것을 모르니 순진무구하게 축사 안을 뛰어다니며 놀고 있는 것이겠지. 트럭 한 대가 왔다. 아마 오늘도 누군가가 팔려가거나 도살장으로 끌려갈 것이다. 하지만 나는 막을 수도 그럴 의지도 생기지 않았다. 전생의 인간이었든 뭐든 지금의 나는 이 작은 축사 안에 한 마리의 가축에 불과할 뿐이다. 내 뒤에서 바들거리며 떨고 있는 이 작은 송아지는 그것의 공포를 느낀 것인지 나의 보호를 바라는 것 같았다. 알려준 적은 없지만 내가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게 아닐까 싶었다. 하지만 나는 모른 척 고개를 돌렸다. 아마 이번에는 내 차례가 아닐까 싶어. 스스로 사육사의 곁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나까지 없어지게 된다면 이 녀석은 정령 혼자가 되겠지. 이 작은 송아지의 어머니는 얼마 전에 폐사가 결정되어 이미 누군가의 뱃속으로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다. 앞서간 녀석들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딱히 그립지는 않았다. 아마 나도 이미 사라진 친구들의 뒤를 이어 한 마리의 가축으로서 삶을 끝내게 되겠지. 내 뒤에 꼭 붙어있는 작디작은 송아지는 안절부절 못하며 걸어가는 나를 따라오려 했지만 다른 소들이 슬며시 막아 따라오지 못하게 막아주었다. 나는 뒤에 있던 다른 소들과 작은 송아지에게 눈인사를 하며 사육사를 따라 축사를 나왔다. 참 요물이네 요물이야. 울지도 않고도 알아서 따라 나온 녀석은 내가 처음이다. 사육사는 그렇게 말하며
내 등을 쓰다듬었다. 하지만 나는 담담히 사육사가 이끄는 대로 화물칸에 올라타 가만히 축사 밖의 세상을 구경했다. 누군가는 차를 타고 출근을 하고 여행을 다니고 또 누군가는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나러 갈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 누군가의 배를 채울 고기가 됨으로써 마지막 생을 끝마치겠지. 길면서도 짧았다. 그저 그 작은 송아지를 더 이상 못 보는 것이 그저 아쉬울 따름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송아지만큼은 가축으로서의 삶이 아니기를 바랐다. 트럭이 도착하고 그 주변에서는 피비린내와 다른 소들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만이 들려왔다. 하지만 앞서 소리를 내던 소들은 정적이 되었고 다음 차례인 소들의 소리만이 차례대로 들려왔다. 사육사는 나를 끌고 이곳의 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었다. 아마 나를 두고 하는 거래 이야기겠지 싶어 무시하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피비린내는 멈추지 않았지만 그런 곳에서도 피어난 작은 민들레가 보였다. 사육사의 발밑에 밟혀 있기에 나는 머리로 사육사의 몸을 살짝 밀었다. 이놈이 왜 이러지? 얌전히 있어라. 아이고 김 사장님이 꽃을 밟고 있으니까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랬나? 와 이놈의 새끼 참말로 요물이네 요물이야. 그리고 뭔가 더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그 작은 민들레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서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볼 뿐이었다. 그 꽃을 보다 상념에 잠기며 눈을 감았다. 나는 인간이었을 때 고기를 좋아했던 것 같다. 항상 함께하던 친구와 둘이서 소주의 고기를 먹었던 기억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인간이었을 때도 가축과 다름없는 삶을 살았었다. 그저 꿈도 욕망도 없이 회사를 다니며 기계처럼 일을 하던 삶이었다. 나는 그저 천천히 죽어가는 삶이었다. 매일 담배 한 모금으로 그 죽음을 조금씩 앞당기고 있었고 그저 더욱 빨리 죽기를 바랐는지도 모른다. 그러다 그러한 생의 한 발자국 더 빨리 다가가게 만들어준 것이 있었다. 아버지의 잔소리였다. 어느 때와 다름이 없었던 회사 생활 도중에 상사의 화풀이였을까? 나의 고집이었을까? 나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리고 만나게 된 아버지의 잔소리와 분노에 나는 슬펐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다.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마지막 끈이 풀려버린 것이다. 모든 것이 결국 나의 잘못이고 참지 못한 나의 잘못이었다. 이미 부서져가던 마음의 유리 파편이 그날따라 더욱 날카롭게 느껴졌다. 더 이상 모아보아도 부서진 파편은 그저 파편일 뿐이었다. 그날 나는 술에 취한 상태로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 마지막 담배 한 모금을 마셨다. 하지만 돌아오지 마음 한구석은 그저 높고 공포스럽지만 나를 편하게 해줄 마지막 도전만이 남아있었다. 여러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 인생이란 어딘가에서 끝나기 마련이었다. 나는 그저 이 끝을 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그만두는 쪽을 선택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떨어지지 않으려는 공포심을 마주보며 말했다. 이번 공포를 이겨내면 이제 끝이겠지.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그리고 뛰어내렸다. 고통스러움은 잠깐이었다. 슬픔도 잠깐이었다. 이제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더 이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었다. 나는 이것이 편안함이라고 느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나는 작은 송아지로서 삶이 시작되었다. 가축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다시 태어나버린 삶은 또다시 가축이었다. 그리고 가축으로서의 삶은 인간으로서 사는 삶보다 편안하다고 느꼈다. 생각할 필요도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저 살아가기만 하면 되었으니까 차라리 인간보다는 나았다. 그렇기에 삶의 마지막에 들려오는 살을 찢는 톱의 소리를 그저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어차피 죽음이라는 공포는 한순간이며 이 공포를 지나면 더 이상의 삶은 없을 것이라 믿으니까 그저 천천히 해서 조금 더 빠른 죽음을 받아들이면 충분했다. 나는 마지막을 맞이하기 위해 감았던 눈을 뜨며 천천히 앞을 향해 나아갔다. 덜커덩거리는 쇳소리가 들려왔다. 죽음이 나를 맞이하는 기분이었다. 발밑이 천천히 움직이며 앞으로 나아갔다. 내 목에 날카로운 칼날이 닿자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나를 덮쳐왔다. 마지막 단말마와 같은 비명소리를 내어보았지만 고통이 사그라들지 않았고 계속해서 나의 살을 찢고 들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 고통마저 지나가면 끝이었다. 그런 생각에 오히려 실성하듯 웃었다. 그렇게 웃으며 목이 잘려나가는 고통을 느껴가며 미쳐버리는 듯 했다. 그 마지막의 순간 떠올랐다. 마지막에 아버지랑 먹었던 것은 소고기였었다.
어째서 떠올랐던 것인지는 몰랐다. 하지만 그 생각을 끝으로 나는 정신과 육체가 끊어지는 것을 느끼며 가축으로서의 생을 끝냈다. 네 번째 이야기, 바람 피우는 아내. 의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는 듯이 어렵게 말문을 꺼냈다. 다른 문제는 없으신데 그 부탁하신 정관 수술은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예, 무슨 이유라도. 정확히 말하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사실 선천적 무정자증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사실 어떤 사람이든 무정자증이란 말에 이렇게 반응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은규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가진 40대 과장이라는 점이었다. 그의 아내인 서예리는 그의 시선을 자꾸 회피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이 더욱더 그에게 의심을 부추겼다. 그녀의 표정은 숨겨왔던 것을 들킨 듯한 표정이었다. 의사는 눈치를 보며 쩔쩔맸다. 일단 그럼 상담은 끝났습니다. 나가주시면 됩니다. 서둘러 의사는 부부를 밖으로 내보냈다. 진료실 밖 대기실에선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무정자증인 자신과 의심스러운 부인,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이들. 그의 심정은 복잡해졌다. 일단 병원을 나온 뒤 공원으로 가서 대화를 시도했다. 예린아, 내가. 아니야. 검사가 잘못된 거겠지. 아니야. 그의 말에 그녀는 허둥지둥 어설프게 대답했다. 어쩜 이렇게 바람을 피운 것처럼 행동하는지 의심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런 반응이 답답했다. 예린아, 잘 모르겠어. 아니 그게 아니라 모르겠다고. 예린아, 요새 힘들었니? 모르겠어. 그만 말해. 예린아, 모르겠다니까. 그냥 인제 그만 말하자. 응? 차분하게 말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계속되는 그녀의 안일한 태도에 잠시 흥분했다. 아니 너 바람피냐고. 그러자 그녀는 흠칫 놀라더니 갑자기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받지도 못한 채 우는 아내를 달래느라 시간을 보내야 했다. 집문이 열리자 그녀는 얘기할 틈을 주지 않고 바로 거실 바닥에 누웠다. 아무리 깨워도 피곤하다는 핑계로 일어나지 않았다. 결국 그는 2인용 침대에서 혼자 자야 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사정은 모르고 신나게 집안을 뛰어다녔다. 밤새 누군가가 울면서 통화하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그는 그 울음소리 때문에 잠에서 깼다. 그게 누구 목소리인지는 너무 뻔했다. 그는 살금살금 걸어가서 안방문을 살짝 열고는 얼굴을 내밀었다. 어떡해, 오빠. 맞아. 그렇다니까 진짜. 그녀의 말을 대강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전화 상대에게 매달렸고 그 사람은 그녀가 흐느끼는 게 귀찮았는지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다시 전화를 걸어보더니 얼굴을 두 손으로 움켜잡으면서 흐느끼고는 다시 누웠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녀를 보고 있던 그의 눈물샘도 갑자기 폭발했다. 그는 침대로 뛰어들고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한 몇 분 정도면 그칠 줄 알았는데 밤새 눈물은 계속되었다. 베개는 축축해졌고 잠은 오지 않았다.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도 그는 거침없이 말을 꺼냈다. 어젯밤에 그 일이 너무 거슬렸다. 아이들은 이상한 분위기에 어색해했다. 내가 무정자증이라는데 그러면 얘네들은 친자식이. 오빠, 애들 있는데. 오빠, 어젯밤에도 다른 오빠랑 통화하더니만 그 사람 누구야? 그녀는 급하게 화제를 돌렸다. 얘들아, 빨리 먹어. 학교 가야지. 하지만 그의 질문은 계속되었다. 어젯밤에 그 남잔 누군데? 그냥 아는 사람. 그럼 내가 전화해보자. 아니, 바빠서 안 돼. 그는 그녀 몰래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다. 무정자증인데 아이가 있는 경우는 불륜이 결과론적으로 입증되기 때문에 다른 물증이 없어도 일방적으로 이혼할 수 있고 그에게 경제력이 있으니까 양육권도 그에게 갈 거라고 말해주었다. 하지만 그가 원하는 대답은 그런 게 아니었다. 일주일 뒤 그는 말을 꺼냈다. 이혼할래? 그가 이 말을 꺼내는 데는 결혼할래라는 말을 말했을 때 용기가 필요했다. 물론 진심은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화를 내주기를 바랐다. 자신은 정말 결백하고 검사가 잘못된 거라고 확실하게 말해주길 바랐다. 아니, 난 정말 바람 피운 적 없어. 난 정말 아니라니까. 하지만 그녀는 변명만 늘어놓았다. 화는 내지 않았다.
그런 그녀의 태도는 그가 더욱더 자신을 의심하도록 만들었다. 그는 의심스러웠던 과거의 정황들을 묻기 시작했다. 생각해보니까 친구 만난다면서 저번 주 토요일에 온종일 집 밖에 나갔잖아. 그 친구 누구야? 그냥 친구야. 그럼 한번 전화해볼게. 직접 전화해서 사실을 확인했다. 그녀 말이 맞았다. 하지만 그는 사과하지 않았다. 오히려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너 첫째 생겼을 때 정말 당황했었잖아. 그거 왜 그런 거야? 그건 당연한 거지. 임신하는 게 얼마나 큰일인데. 또 그녀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몰아붙였다. 결국 그녀는 한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그럼 어제 그 남자는 누군데? 자세히 말해봐. 그는 피식 웃었다. 갑자기 벌어진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었다. 마치 삼류 판타지 소설에서나 일어날 법한 상황이었다. 그녀는 또 울기 시작했다. 자기는 정말 아니라고 바람 피운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질문을 던졌다. 그래. 그러면 어제 그 남자는 누구야?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바람을 피웠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기는 결백하다고 흐느껴댔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하자 안타까운 마음은 사라졌다. 그저 역겨웠다. 나가. 제발. 결국 법정에서 두 남녀는 만나게 되었다. 법정 안의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판단했다. 선천적 무정자증인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자식들이 있다면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것이라는 게 그들의 판단이었다. 위자료는 없었다. 서예리는 끝까지 자신은 불륜을 저지른 적 없다고 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이은규도 믿지 않았다. 그런데 이혼한 지 1년이 지난 뒤 그에게 서예린의 번호로 문자가 왔다. 서예린의 부모 되는 사람입니다. 어제 예린이가 자살한 채로 발견되었어요. 이런 말 드려서 죄송하지만 혹시 장례식장에 오실 수 있을지.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람으로서의 도리로서 대답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여러 번 고민했지만 그래도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잊고 싶었다. 장례식장을 가게 되는 순간 잊을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다시 1년이 지났다. 그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메일들을 확인하다가 우연히 1년 전에 의사가 보낸 이메일을 보게 되었다. 제목 안녕하세요. 성진병원의 한명숙 의사입니다. 저번 검사는 이은규님과 다른 분의 검사 결과가 바뀌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과를 정정하겠습니다. 이은규님은 무정자증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건강하십니다. 파일로 사진도 첨부하겠습니다. 정말 사과드립니다. 그 성의 없는 메일을 보자 갑자기 서예린에 대한 기억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그녀에게 청혼했을 때의 추억과 결혼식장에서의 기쁨, 첫째를 낳았을 때의 감격, 이마에 점이 있어서 틀림없이 내 아들일 거라고 말하고 다녔던 일들, 그녀가 힘들 때마다 해주었던 위로들, 항상 향기나던 그녀의 머리카락이 떠올랐다. 2년 전 그녀를 불륜으로 몰아세워서 그녀가 눈물을 흘리게 했던 일을 떠올렸다. 그녀가 법정에서도 끝까지 불륜이 아니라고 말했던 일이 떠올랐다. 그는 무정자증이 아니었다. 아, 그건 잘못된 검사였다. 그녀는 결백했다. 장례식장에 와달라던 문자가 언제 온 건지 보았다. 4월 22일에 보내진 것이었다. 그리고 그 하루 전 4월 21일에 그녀가 자살했을 것인데 이 메일은 4월 20일에 발송된 것이었다. 이 메일을 보고 그녀에게 연락했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는 오열했다. 퇴근 후에 그녀가 해주었던 전학법들이 떠올랐다. 그녀를 바라만 봐도 행복했던 대학 시절이 떠올랐다. 그런 사람을 불륜으로 매도해서 죽여버렸다니. 검사 결과가 잘못됐을 경우도 따져봤어야 했는데 다시 검사해서 무정자증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자신에 대한 분노가 그를 고통스럽게 했다. 그는 의사의 이메일에 답장하기 위해서 발송자의 이메일 주소를 키보드에 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메일 주소를 보자 후회와 슬픔과 분노에 휩싸였던 그는 할 말을 잃었다. 5번째 이야기, 다락방.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저는 가정사로 인하여 갑작스레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전 모 초등학교와 천변 근처인 이곳은 원래 살던 동네와 그리 멀지 않음에도 작은 물가 근처라 발전이 덜 된 것인지 꽤나 낙후되고 음침한 분위기였습니다. 게다가 화장실은 건물 밖에 있고 재래식의 나무 문을 단 그 예전에도
굉장히 낡은 집이었죠. 그 집의 구조를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건물의 문을 열면 가게 한 칸, 가게의 왼쪽으로는 부엌, 오른쪽으로는 작은 방에서 더 들어가 안방으로 이어지는 구조고, 안방에는 다시 화장실로 나가는 나무 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건물 왼쪽에 철문을 열면 작은 길로 부엌, 화장실로 갈 수 있는 구조였죠. 8, 90년대에서 나불법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 부모님은 가게라고 해도 요청을 받고 나가서 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가게는 자재 창고처럼 쓰였고, 때문에 가게 문은 거의 항상 잠겨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거의 항상 출타 중이셨죠. 게다가 초등학생이었던 저와 언니는 열쇠를 자주 잃어버렸고, 2층 집 주인의 요청에 따라 건물 옆에 철문은 잠그지 않고 외출하셨어요. 아마 그 시대니까 가능한 일이었겠죠.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부모님은 가게 안에 작은 방, 그리고 그 안쪽에 안방을 사용하셨고, 언니와 저는 작은 방에서 생활했어요. 작은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에 불투명한 창문이 있었는데, 시계태연만한 열쇠 구멍이 난 잠금 장치였습니다. 어렸던 저는 한 번도 열리는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다락방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빛이 새어들어온 것을 보고는 창고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9살의 저는 분명 그 위치는 부엌이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철문을 열고 다닌 것에 비해 불청객은 새벽 3시에 배달시키신 분을 열심히 찾던 아저씨와 화장실을 썼자며 당당하게 나가던 할아버지를 제외하고는 딱히 없었는데, 어느 날 여름날 밤이었습니다. 에어컨도 없는 집에서 더위에 지쳐 잠이 깨었는데 톡토톡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비라도 내리는 걸까 싶어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불투명한 유리 너머로 누군가가 기괴하게 엎드린 자세로 고개를 살짝 기울인 채 다락방 안에서 문을 톡톡톡 하며 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유리에 붙은 손가락이 개구리처럼 보여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어두워서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사람 형체였습니다. 그걸 보고 너무 놀란 저는 잠시 몇 초간 가만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제가 한 행동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건지 이불 속으로 손을 넣고 옆에서 자고 있는 언니를 흔든 것이었습니다. 언니는 당연하게도 깨어나지 않았고, 제가 깨어난 것을 유리창 너머에 거세게 들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깨지 않는 언니를 원망하며 결국 굉장히 어색하게 잠꼬대인 척 돌아 누워버렸습니다. 그럼 적어도 그것과 마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러나 유리창 너머의 그것도 어둠 속에서 저의 움직임이 보인 것인지 잠시 조용하더니 얼마간 조심스러운 소리를 내다가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때 저는 그것을 창고에 갇혀있던 귀신쯤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눈을 꼭 감고 빨리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반쯤 기절하듯이 잠들어 버렸거든요. 다음날 부모님의 출근도 보지 못했기에 부모님께 말씀드리진 못하고 저의 정신적 지주였던 3살 터울의 언니에게 간밤에 일을 얘기했어요. 언니는 저에게 멍청한 소리 하지 말라고 했지만 제가 정말이라고 너무 무서웠다고 말하자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그래, 그럼 확인해 보면 되겠네 하더니 저를 부엌 출입문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언니의 말. 뭐야, 진짜 창문에 뭐 발자국 같은 게 찍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부엌 위에 다락방과 연결된 창문이 작은 방에 하나, 그리고 밖에 부엌문 옆에도 하나 있었던 거였어요. 키가 작은 저는 창문의 밑을 볼 수 없었을 뿐더러 애초에 그 창문이 다락방과 이어진 문인 줄 아예 모르고 있었던 거죠. 아마 발자국인지 먼지인지 무엇인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그때 언니의 말만 믿고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상대도 어둠이 아니었더라면, 제가 어린아이인 게 보였더라면, 제가 간밤에 소리를 듣고 깨어나지 않았었다면 무언가 달라졌을까요? 6번째 이야기, 항아리 악취. 할머니가 동네분들하고 본인이 농사지은 콩으로 두부를 만들어서 김치와 두부 그리고 막걸리를 드시면서 동네 어르신들과 정자에 모여 미너트를 치고 계셨답니다. 그렇게 미너트를 치고 계시는 중이셨는데 갑자기 할머니의 귀로 신령의 목소리가 들리시더랍니다. 저런 이상한 놈을 봤나,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기어들어오나 라고 신령이 말했답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할머니 집에서 기운이 막 뿜어져 나오더랍니다. 원래 할머니 집에 있던 귀신들의 기운인데
원인인진 몰라도 이 귀신들의 기운이 평소와는 다르게 흉포하던 상황이라 할머니는 마을 분들에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집에 잠시만 다녀오겠습니다. 내 집에 빨래 널고 오는 걸 잠시 까먹었어요. 금방 다녀올 테니까 놀고 있으세요. 하시고는 집에 돌아오셔서 집에 있는 귀신들에게 한 소리 하셨답니다. 이끼 이놈들아, 왜 이렇게 난리를 치랴? 동네 사람들 다 놀라겠다. 이놈들아. 평소에는 조용한 놈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난리 법석을 치나? 이렇게 영혼들을 조용히 시키시고는 다시 마을 정자로 되돌아오셨답니다. 돌아오는 길에 보니 마을 정자 근처의 공터에 처음 보는 차가 한 대 서 있더랍니다. 누가 왔나 싶어서 정자 가셨는데 생판 처음 보는 30대 초반의 여자가 마을 어르신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옆에 가서 보니 떡을 들고 와서 어른들한테 나눠주다가 할머니를 보고는 웃으면서 말을 건네더랍니다. 어르신, 저는 이번에 옆 마을에 새로 신당을 차린 누구입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찾아오세요. 할머니는 그 떡을 나눠주는 여자를 빤히 쳐다보시다가 웃는 낯짝에 뺨을 냅다 올리시고는 호통을 치셨답니다. 이게 미쳤나? 뭐하는 년인데 생글생글 쳐 웃으면서 사람들을 홀리고 자빠졌어. 미쳐도 곱게 미치고 혼자 미치든지 하지. 왜 처음 보는 사람들을 홀리려고 그 천한 웃음을 그렇게 흘리고 있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기어들어와서 사람들 혼을 빼놓고 있어. 라고 한바탕 욕을 하셨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할머니가 그 여자를 처음 봤을 때 그 여자를 본 게 아니라 그 여자의 그림자를 먼저 봤는데 그림자의 목 부분에 먼 시커먼 줄이 쭉 늘어져 있었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전깃줄 그림자인 줄 알았는데 시커먼 줄이 차까지 이어져 있는 걸 보고는 이거 뭔가 다른 거다 싶어서 얼굴을 봤는데 그 생글생글 웃는 그 웃음이 사람들을 홀리고 정신을 빼놓는 웃음이어서 면전에다 두고 욕을 한바탕 뱉으시니 그 여자의 그림자에서 그 시커먼 줄이 사라지더랍니다. 그렇게 할머니에게 한바탕 욕을 얻어먹어 멍한 상태로 서 있는 여자를 향해서 할머니가 말씀을 다시 하셨답니다. 이게 미쳤나? 제정신도 아니고 제대로 된 신 받아도 힘든 길을 이렇게 돼도 않는 걸 신이라고 쳐받았어?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여자를 할머니 집으로 데려가시는 도중에 여자는 정신이 들었는지 할머니에게 누구시냐 질문을 하더랍니다. 할머니는 그 여자에게 귀신 아니니까 따라오너라 말씀하시고는 집 대문 앞에 섰는데 이 여자가 할머니 집 밖에서 뒷걸음을 치더랍니다. 할머니는 그 꼴을 보시고는 또 한바탕 욕을 하셨답니다. 뭐해, 얼른 안 따라오고.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도 안 되는 걸 신이라 쳐받고 사람 홀리는 웃음이나 흘리고 다니지. 선녀 같은 소리 안 해. 빨리 들어와. 안 잡아먹는다. 너한테 남아있는 그 돼도 안 되는 게 본능적으로 겁이 나서 그렇게 뒤로 물러서는 거야. 기운을 느끼는 걸 보니 영 못 보는 건 아닌데 어쩌자고 저런 걸 신이라 받아서 이 고생을 하냐. 라며 좋은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그 여자를 끌고 집으로 들어가셨답니다. 집에 들이시고는 차를 한 잔 내어주시면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답니다. 신내림은 언제 받았는지, 왜 받았는지. 그렇게 그 여자의 대답을 들으시고는 그냥 툭 던지셨답니다. 신내림 안 받아도 될 사람이 왜 귀신을 신으로 받아가지고 힘들게 살려고 해? 아까 보니까 생글생글 웃으면서 사람 홀리려고 하는 걸 보니 질이 아주 안 좋은 놈 같던데. 아까 보니까 자네 그림자에 이상한 줄 같은 게 자네 목을 조르고 있던데. 전혀 몰랐어? 몰랐다면 그놈이 영악하거나 아니면 자네가 둔한 게지. 아까 내가 모시던 어르신이 이상한 게 기어들어 왔다 하시고 집안의 기운이 영 안 좋아서 원인인가 싶었는데 자네를 보니까 알았지. 다행히도 신내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내가 치는 호통 소리에 자네한테서 잠시 물러난 것 같아. 차 안에 뭘 가지고 왔어? 실은 저희 신아버지 댁에서 받아온 게 차에 있습니다. 라고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거 한번 가져와봐. 한번 보자. 그렇게 그 여자분은 차에서 가져온 걸 할머니 탁자 위에 올렸는데 할머니는 그 여자가 탁자 위에 그 물건을 올려놓자마자 그 물건을 거실로 확 집어던지셨답니다. 그 여자가 가져온 건 조그마한 노쇠 그릇이었는데 할머니는 그 여자가 차에서 가져온 그 노쇠 그릇에 아까 보셨던 그 시커먼 줄 같은 게 노쇠 그릇 안에 들어가 있었답니다. 그렇게 집어던진 노쇠 그릇을 다시 들고 오라 하시고는 노쇠 그릇 안에 있는 그 시커먼 줄 같은 걸 불러내셨는데 뭐하는 놈인데 그 노쇠 그릇 안에 들어가서 신행세하면서
이 여자한테 붙어있 녀석 말해라. 라고 호통을 치셨고 그 그릇 안에 있던 시커먼 귀신이 말을 하더랍니다. 사실은 떠도는 영혼인데 신대접해준다 하기에 이 사람한테 내려앉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귀신이 말했습니다. 무주 구원의 영혼이면 도와줄 사람을 찾아서 길 찾을 생각을 해야지. 이승에 남아서 신노릇 하려고 했노. 게다가 사람들을 살살 홀려먹으려고 기운까지 내뿜으면서 게다가 사람을 한두 번 홀려먹은 게 아닌데 어디서 거짓말을 해. 내 놈이 진짜 오늘 저승사자한테 혼쭐이 나야 정신 차릴 끼냐. 게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홀려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놈이면 내 놈도 아무것도 모르고 한 짓도 아닐 테고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내 놈을 마당에 집어던져야 속이 시원해질 것 같다만 그래도 내가 너 같은 놈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어디서 되지도 않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어. 사람을 한둘 속여먹은 게 아닌데 아무 죄도 없는 양 아무것도 모른 척하면서 그렇게 싹싹 빌어대면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누구 앞이라고 거짓말로 빠져나가려고 해. 내 정도 힘이면 충분히 거기서 나와서 다른 데 갈 수 있으면서 힘없는 척 잘못한 거 없는 척 거기서 모른 척하면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누구 앞이라고 여기까지 와서 거짓말을 드러나. 라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떠돌면서 나쁜 짓을 많이 했고 재미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귀신이 말하며 싹싹 빌어대더랍니다. 할머니는 저승사자를 불러오는 굿을 하셔서 저승사자에게 그 귀신을 부탁하셨고 나쁜 짓을 하기는 했지만 자기 잘못도 또한 반성했으니 차사님께 잘 부탁드린다고 그렇게 그 귀신을 보내셨고 이후에 그 여자분에게 물어보셨답니다. 어디서 내림을 받았는데 저런 놈이 내려앉았어. 저만한 무주 구원을 내려준 걸 보면 보통은 아닌 것 같은데 저만한 귀신을 굴리려면 보통 힘 갖고는 안 되는데 어디서 받았어? 라고 할머니가 묻자 전남 어디에 계시는 신 아버지께 받았습니다. 라고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신 아버지를 직접 봐야겠다 싶으셨는데 분명히 할머니가 직접 찾아가면 그 기운을 느끼고 먼저 도망가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본인이 아시는 일반인 중에서 기운이 센 사람을 보내기로 하시고는 그분을 불러 사정을 설명하시고 아시는 분에게 부적을 쥐어주면서 사정을 알아보라 시키셨고 그 여자분과 지인분은 그 길로 신아버지가 있다는 그 지역으로 가시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이틀 후에 지인이 돌아오셔서 이야기를 전해주셨답니다. 거기에 도착했는데 같이 갔던 여자분은 못 가겠다고 버텨서 결국 저 혼자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르신 말대로 그 집에서 가서 태연하게 점사를 보고 왔는데 쌀로 점사를 보던데 무슨 용왕할미를 모시는 것 같았어요. 용왕할미가 어쩌고 하면서 점사를 봤는데 제 점사가 안 보인다. 굿을 해봐야 알 것 같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라고 지인이 말했습니다. 너 이야기를 들으니까 확실히 사족팔자 풀어먹고 사는 놈은 아닌 것 같고 뒤에서 봐주는 놈이 있는 게 확실하네. 근데 그런 이상한 걸 내려주는 걸 보면 보통 놈이 아닌 게 확실한데 내 찾아가면 또 도망갈 텐데 이걸 어쩌지? 라고 하시면서 고민하시다가 결국은 그냥 직접 찾아가셨답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은 밖에서 보기에도 재수없는 기운이 한가득이었는데 말하자면 귀신 속을 같은 느낌이라서 조용히 그 신당에 가서 앉아 계셨답니다. 그냥 점사 보러 온 척하고 앉아 계시면서 신당을 한번 둘러봤답니다. 그 신을 모신다는 항아리가 하나 있었는데 할머니가 보시니까 항아리 주둥이는 이가 빠져있고 항아리 전체에는 검은 쇠사슬과 붉은 쇠사슬로 칭칭 감겨 있는데 항아리 전체에는 경면주사로 글자가 빼곡하게 쓰여 있고 빨간 쇠사슬과 검은 쇠사슬에도 경면주사의 기운이 가득한 글자가 써져 있었답니다. 그 쇠사슬은 할머니 맞은편의 방으로 이어져 있더랍니다. 그렇게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 할머니 맞은편의 방문이 열리더니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무당이 할머니 앞에 앉더랍니다. 아까 본 그 검고 붉은 쇠사슬은 그 무당하고 연결되어 있었는데 웬 할망구가 하나 써 있는데 척 보기에도 재수가 없었답니다. 현운명측까지 쭉 내빼물고 있고 팔은 하나밖에 없는데 할머니가 속으로 아이고야 험하게도 죽었다. 저 꼴을 해가지고 신이라고 자리 차지하고 있냐. 속으로 찢찢 혀를 차셨답니다. 그 잡신에게 연결되어 있는 붉은 쇠사슬의 기운 자체가 경면주사 기운이었고 검은 건 아마도 그 할망구의 기운 같았는데 그 무당이 신점을 본다 하면서
눈을 감고 앞뒤로 몸을 흔들흔들하면서 중얼중얼 하더랍니다. 근데 할머니가 보신 광경은 하나 남은 팔로 방울을 흔드는 게 보였답니다. 그 방울에는 어디서 모아놓았는지 귀신이 주렁주렁 구슬처럼 맺혀 있는 걸 보셨답니다. 그렇게 중얼중얼 드니까 그 방울에서 검은 기운들이 그 무당의 뒤에 있는 대나무로 귀신들이 하나 둘씩 내려앉았는데 갑자기 할머니의 머리 위로 환상 같은 게 지나가는데 그 광경이 기가 막히더랍니다. 그 무당 뒤에 있으면서 중얼중얼 대던 잡신이 항아리로 가서는 토하는 걸 보셨는데 그 무당이 중얼대는 걸 멈추고 항아리로 가더니 그릇에 쌀을 담아왔답니다. 그러고는 그 쌀을 입으로 한번 씹고는 쌀을 탁자 위에 늘어놓더랍니다. 할머니는 속으로 이게 미쳤나 싶으셨는데 그 이유가 항아리에서 쌀을 담아온 거 보면 분명 그릇 안엔 쌀이 분명할 텐데 탁자 위에 늘어놓은 건 쌀이 아니라 무당벌레가 그릇 안에 가득 담겨 있었답니다. 그걸 씹는 것도 이상해 죽을 지경인데 씹다가 탁자 위에 늘어놓고는 한다는 말이 더 어이가 없었답니다. 에이 뭐하는 사람인데 귀신을 이렇게 많이 달고 오셨어. 할미 뒤에 귀신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살면 그거 전부 다 자손들한테 가요. 그러니까 빨리 달래줘야지. 무슨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귀신을 덕지덕지 붙이고 다니시는 건지. 나랑 우리 용왕 할미 만난 걸 다행으로 아세요. 아직까지 살아있는 게 용하네 용해. 라며 박수무당이 이런 소리를 늘어놓더랍니다. 할머니는 속으로 영 못 보는 귀신은 아니네. 신령님한테 엉켜있는 영혼들을 넌지시 볼 정도면 보통은 아닌데 생각하셨고 앉은 자리에서 쌀 그릇이 담긴 그릇을 그 뒤편에 신행세하는 용왕할미라는 잡신한테 확 집어던지시면서 호통을 치셨답니다. 내 이놈 뭐하는 놈이길래 이런 요사한 걸로 사람들을 홀려먹어. 부하하니 항아리에 갇혀 있다가 운 좋게 풀려난 모양인데 사람들을 홀려먹으면서 이따위 이상한 걸로 사람들을 속여 대접을 받아 신이 되기로 작정을 했으면 제대로 된 신노릇을 하던가 온갖 귀신들 다 끌고 들어와서는 신내림이니 뭐니 해가면서 사람들한테 내 놈이 토해놓은 귀신들을 붙여놓으면 세상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더냐. 딱하다 딱해 얼마나 원하니 사무치면 아직도 혀를 쭉 내빼물고 방울을 흔들어 대면서 신처럼 행세를 해. 살아생전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 저런 항아리에 갇혀서 그런 몰골로 부천을 떠도는 내 놈이 뭐하는 놈인지를 내가 잘 모르겠지만 내 곁에 계시는 어르신이 그런 내 놈이 너무 애처롭고 불쌍하다 해서 도와주라 하셨으니 도와줘야지. 그러니까 내 놈 사정 한번 이야기해라. 그리고 내가 뭘 도와주면 좋을지 말해보라고. 라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제야 혀를 쭉 내빼물고 눈을 감고 방울을 흔들어 대던 할머니 귀신의 눈이 떠지더니 할머니를 바라보고는 원망 가득한 눈으로 할머니를 노려보다가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 버리더랍니다. 그제야 그 남자 무당의 눈에 생기가 돌더니 어리둥절한 눈으로 자기 입은 옷이랑 신당을 막 둘러보더니 여기는 어디고 자기가 왜 이런 옷을 입고 있는지 영문을 모르더랍니다. 그 꼴을 보시고는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하늘이 도운 거야. 저런 미친 게 붙어 있지만 그래도 내 놈 정신까지는 어떻게 아는 거 보면 하늘이 도운 거야. 다 먹었으면 아마 항아리를 다 깨부수고 완전히 틀어앉았을 텐데 운 좋은 줄 알아라.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남자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하는데 할머니가 그 남자의 그간의 사정을 물으셨답니다. 너 마지막으로 기억이 나는 게 언제야? 무슨 일인지 이야기해봐라. 그러고는 남자의 사정을 들으셨답니다. 남자의 이야기. 그러니까 낚시에 너무 미쳐 이혼까지 했고 그렇게 마음 둘 곳이 없어 때만 되면 낚시를 떠났다고 합니다. 주말에 맞춰서 무인도에 낚시를 갈 계획을 세우고 낚시에 미친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한 다음에 서해의 무인도를 가기로 정했답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필요한 식수와 텐트 음식을 준비해서 한평에 있는 항구에서 출발을 해 낚시를 떠났답니다. 원래는 사람이 살았던 섬이었는지 군데군데 낡았지만 집도 보이는 어느 섬에 도착을 해서 채비를 하고 낚시를 시작했답니다. 첫째 날은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이틀째 오후부터 바람도 너무 강하게 불어서 혹시나 사고라도 날까 싶어서 서둘러서 정리를 하고 담이 있는 어느 집으로 들어갔답니다. 차마 집안에는 들어갈 엄두도 못 내고 바람이나 피할 요령으로 마당에다가 텐트를 치고는 시간도 때울 겸 무서움도 잊을 겸해서 가져온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때 밖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텐트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척 봐도 자신과 같이 낚시에 미쳐서 섬에 들어온 어떤 남자가 있더랍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두 사람은 자기보다 먼저 이 섬에 입도해서 낚시를 하던 분이었는데 자기보다 훨씬 깊은 섬 반대편에서 낚시를 하다가 기상이 너무 안 좋아서 아무 집이나 들어가 잠이나 청할 생각이었는데 불빛이 보여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찾아오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두 낚시꾼은 밤새 술을 기울이면서 낚시에 미쳐 있어서인지 낚시 이야기로 밤을 지새우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우연히 낚시 포인트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은 혹시나 기회가 되면 선장님에게 어디 섬으로 데려가 달라고 해봐라. 거기서 그렇게 큰 대물을 낚은 분들이 많다라고 말했답니다. 그 이야기에 메모까지 해두고 다음날 날이 밝은 다음 이분은 그 섬을 나오시게 되었고 그분은 며칠 더 낚시를 하다 떠난다는 이야기에 혹시나 다음에 만나면 밤새 술잔이나 기울이자 하고는 그 섬을 떠나오게 되었답니다. 섬에서 나오면서 선장님에게 어디 섬이 그렇게 고기가 많이 잡힌다는데 선장님 다음에는 나도 거기로 데려가 달라며 사정을 했는데 선장님은 화를 내셨답니다. 아니 아무리 낚시에 미쳐도 그렇지. 그 섬이 어떤 섬인 줄 알고 말씀하시는 거요. 그 섬은 원래 당산 할미하고 당산 할배한테 제사 지내던 섬이요.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제사는 안 지내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아직 신성시하는 곳인데 거기를 가서 낚시를 한다니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네. 낚시 같은 건 생각하지도 마시오. 괜히 그곳에 잘못 들어갔다 사고 나요. 선장님의 그 이야기에 포기를 할 법도 했지만 이분은 더 가고 싶어서 육지로 올라와서는 주변 낚싯배를 운행하시는 분들을 수소문해서 어떤 선장님에게 태워주신다는 약속을 받았고 날짜도 정하고 선금도 치르고 서울로 올라간 다음 들뜬 마음으로 일주일을 보냈답니다. 다음 주말 휴가까지 내고 4박 5일로 길게 낚시를 갈 생각에 너무 즐거웠답니다. 낚시를 가기 전날 서울에서 내려가기 전 선장님에게 출항할 수 있냐는 확인 전화를 하고 도착을 해서 짐을 내렸는데 선장님이 텐트를 짐에서 빼라고 했답니다. 굳이 텐트같이 부피가 큰 짐을 들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나 날씨가 안 좋으면 그 섬에는 예전부터 제사 지내기 전에 부정을 씻기 위해서 지어놓은 작은 집이 있는데 거기서 지내면 됩니다. 지금이야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가끔 바다 상황이 좋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곳에서 잠시 들러서 지내다 오기 때문에 평소에 꾸준히 관리를 해놔서 지내는데 큰 문제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텐트는 여기에다 두고 가면 됩니다. 사장님이 그 섬에서 낚시를 하신다고 해서 내가 침낭하고 생필품 같은 거 조금이나마 다 준비해 놨습니다. 낚시 장비만 챙기면 됩니다. 라고 선장님이 말씀하셨답니다. 이분은 마음 씀씀이가 좋은 선장님이구나 생각하셨고 그 섬에 입도를 하셨답니다. 정말 선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은 집이 한 채 있었고 선장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답니다. 아무리 여름이지만 바다 날씨는 알 수가 없어서 추우면 여기 장작으로 불을 떼서 지내면 되고 발전기도 있으니 지내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내가 하루에 한 번씩 와서 확인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즐거운 낚시하세요 하시고는 떠나셨답니다. 이 남자분은 혼자만의 세상에 있는 느낌에 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서둘러 채비를 정리하고 갯바위로 올라가서 낚시를 시작했는데 정말 고기가 잘 잡혔답니다. 밤새 고기를 낚고 해가 뜨고 나면 그곳에 들어와서 잠을 청하고는 했는데 한 3일째 되는 날 오후에 갯바위에 올라서 낚시를 하는데 너무 고기가 안 잡혀서 옮겨야겠다는 생각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셨답니다. 이동을 하시는 도중에 군데군데 짚으로 무언가를 덮어놓은 것 같은 곳이 몇 곳이 보이고 허리 높이 정도에 다 허물어져가는 시멘트로 만든 곳이 보였는데 이분은 별 신경 안 쓰고 다른 포인트로 이동을 하셔서는 낚시를 시작하셨답니다. 이미 날은 어두워졌고 아무리 여름이지만 바닷바람이 차서 옷을 챙겨 입으시는데 어디선가 딸랑거리는 방울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매달아 놓은 어디 방울에서 나는 소리인가 했지만 그게 아니라 숲속에서 나는 소리 같아서 혹시나 자기 말고 섬에 다른 분이 낚시를 하는 건가 싶었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는 게 자기가 기억나는 게 전부이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홀려도 단단히 홀렸구먼. 그나저나 아무리 낚시에 미쳤다고는 해도 왜 무인도까지 찾아가서 낚시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여하튼 저 항아리에 들어있는 저 할머니가 자네를 홀린 것 같은데 희한하게 자네 정신은 빼놓기는 했는데 왜 못 잡아먹었는지 모르겠구만. 이 정도로 휘두를 정도면 보통 영가는 아닌데 어쩌다가 저 흉한 몰골로 사람들한테 점사를 본다 하면서 신행세를 했을까? 일단은 신단 안에 있는 물건들은 전부 자네 손으로 다 정리하게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자네가 갔던 섬에 나도 한번 가봐야겠네. 저 항아리를 처리하려면 저 원부터 달려야 안 되겠나. 무슨 원인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한이 깊은 거 보면 무언가 사정이 있겠지. 라고 할머니가 말했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섬에 다시는 안 갈 겁니다. 라고 남자가 말했습니다. 에라 못난 사람아. 자네가 들고 온 거니 자네가 끝을 내는 게 순리 아니겠나. 자네를 감고 있기는 했지만 정신을 온전히 유지하게 가만히 둔 거 보면 뭔가 사정이 있어 보이는데 걱정하지 말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끝을 내는 건 자네 손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라고 말하며 그렇게 설득을 하셨고 그 남자분은 그렇게 할머니와 함께 자기를 그 섬에 데려다준 선장님에게 함께 가시게 되셨답니다. 선장님 그 어느 섬으로 저랑 이 사람을 같이 데려다 주시오. 라고 할머니가 말했답니다. 그 선장님도 배시를 오래 하셔서 할머니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아셨나 봅니다. 별다른 어려움 없이 그 섬에 도착을 하셨고 할머니는 그 섬에 도착하자마자 그 항아리를 그 섬에 있는 집에 들이시고는 먼바다를 향해 절을 하셨답니다. 어디에 사는 누가 하늘의 뜻을 대신해 이곳까지 인연이 다 오게 되었으니 잘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바다에는 워낙에 예전부터 사고도 많고 죽는 사람도 많아 제사들을 많이 지내는데 없어지고서도 있고 아직 지내는 곳도 있지만 바다에 계시는 신들은 워낙에 육지의 기운을 싫어하셔서 꼭 그렇게 인사를 드려야 되는 게 법도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렇게 먼 바다에 인사를 드리고는 선장님에게 물어보셨답니다. 섬에서 제사를 지내던 곳이 어디인 줄 아시오? 잘은 모르겠고 저기 보이는 산 어디라고 어른들이 말하기는 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부터 제사를 안 지내게 됐고 여기는 원래 제사만 드리던 섬이었습니다. 선장님 제가 하는 일을 도와주시면 이곳 근처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선장님을 잘 지켜주실 겁니다. 같이 가자고 말씀을 건네셨고 선장님은 할머니를 돕겠다 하셨고 할머니는 두 분은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시고는 혼자서 그 집으로 들어가 항아리에 들어있는 영혼에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내 육지에서 내 놈을 처리할 수도 있지만 당신의 애가 타는 마음이 전해져서 내가 여기로 데려왔지만 무슨 사정인지 알아야 내가 해결을 해주시. 그렇게 항아리 속에서 계속해서 버티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니 나와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풀어놔. 당신같이 불쌍하고 억울한 영혼들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내가 하는 일이니 그리해 준다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오. 라고 할머니가 말씀하시니 그제야 거기 묶여있는 영혼은 항아리에서 그 흉측한 몰골에에서 나오는데 할머니는 그 꼴을 보고 호통을 치셨답니다. 내 이놈 내가 내 놈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한 것이지. 내 흉측한 몰골을 보려고 불러낸 줄 아느냐. 바른 정신으로 이야기해도 들어줄까 말까 한데 내 놈의 잘못인데 그렇게 원한 가득한 몰골로 이야기할 셈이냐. 라는 할머니의 말에 그제야 내빼 물었던 혀를 집어넣고 머리도 단정히 한 평범한 할머니로 돌아왔답니다. 그러고는 자기의 사정을 쭉 늘어놓더랍니다. 할머니 귀신의 이야기. 저는 원래 어느 섬의 무당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빌어주고 당산 할미도 할배에게도 그렇게 지성을 드렸는데 어느 날 바다로 배시를 갔던 아들은 사고로 죽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의 운명이 거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말았으나 시신을 수습해 이 섬에서 초분을 하고 장례를 마치고 아들의 유해를 자신이 사는 섬으로 수습을 해서 오는 도중에 배가 뒤집어져 사람들은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자식의 유해는 바다에 그대로 빠져 다시는 수습하지 못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신에게 저주를 받았다는 소문에 이 할머니 귀신은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빌었는데 그 결과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자식의 유골은 바다에 버려진 결과로 되돌아오자 거기에 한을 품고 자기에게 상처를 준 섬 주민 모두에게 저주를 걸고 자신은 물질을 해서 그 섬으로 와서는 손가락을 자르고 항아리에 자신이 쓰던 밤을 넣은 다음 온갖 저주를 퍼붓고는 초분하는 신성한 땅에다가 묻은 뒤에 그 섬에 당산 나무에 목을 메었다는 거였습니다.
결국 그 안이 너무나도 깊어 그 후에도 사람들을 자주 해치다가 결국은 천도도 되지 못하고 그렇게 항아리에 갇혀서 이 섬의 당선 할배와 할미를 모시는 사당에 묻혔답니다. 그러다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게 되고 나서 운 좋게 그 섬을 찾아온 사람을 홀렸고 그렇게 무트로 올라오게 된 다음에는 자기도 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가 그 영가를 봤을 때 불쌍한 마음이 든 이유가 바로 본인처럼 귀 같은 자식을 잃고 그에 애타는 마음이 증오와 저주가 되어 그 귀신의 한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불쌍한 마음이 들었나 싶어 그 할머니 그 귀신에게 본인의 이야기도 들려주셨답니다. 나도 자식을 잃은 어미여. 나보다 자식을 먼저 앞세웠지. 그의 마음 나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 수치심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사람들에게 그 한을 돌리시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스스로 모진 선택을 한 것이야. 당신의 마음이 견딜 수 없어 그리한 것은 그리 큰 죄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을 저주하고 죽고 나서도 사람들을 해치고 했으니 이렇게 이승에 남아 큰 고통을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 내가 어찌해주면 좋을지 말씀 좀 해주시지요. 그렇게 힘을 키워하고자 하는 일이 무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긴 세월 동안 이승에 묵혀 나쁜 짓을 한 것은 다 제 욕심으로 한 행동이지요. 그저 내가 신이 되면 자식의 불쌍한 혼이라도 건질 수 있을까 하여 힘을 키워보았지만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힘을 키워 혼을 건져보려고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할머니 귀신이 말했습니다. 자신이 신이 되어 직접 아들의 혼을 건지고 싶었다는 그 할머니 귀신의 원에 할머니는 그 마음이 너무 애달팠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들의 혼을 대신 건져주겠습니다. 라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살아있을 때도 죽은 후에도 제가 그 혼을 돌려달라 많은 신들에게 빌었지만 결국에는 건지지 못했습니다. 라고 할머니 귀신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말씀을 마치시고는 선장님과 남자분을 데리고 그 숲속의 사당으로 가보셨답니다. 가는 길에 젊은 남자는 초분이 무엇냐고 물었고 할머니가 대신 대답해 주셨답니다. 섬 사람들은 죽으면 부정을 씻기 위해서 유골에서 살이 다 썩은 다음에 뼈만 모아서 장례를 치르는 풍습이야. 물론 육지 사람들도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섬 사람들이 그리하는 경우가 많지. 섬에 묻어 살이 썩으면 그 더러운 것까지 섬에 묻힌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초분이라는 것으로 이 무덤을 만들어서 사람이 살이 다 썩어 유골만 수습해 자신이 사는 섬으로 가서 묻는 장례라고 생각하면 된다. 라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사당에 도착을 했고 할머니는 그곳에서 자라난 대나무를 하나 잘라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초분의 흙을 뒤집어 흙 한 줌을 가지고 내려오신 다음에 그 흙금을 항아리에 넣으시고 그 항아리를 해변가로 가져가서는 바다를 향해 큰 절을 올리셨습니다. 불쌍한 영혼이 그 안이 사무쳐 하지 말아야 행동을 했으나 그럼에도 여러 신들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이 바다에 떠도는 그 아들의 혼이라도 거두어 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미천한 이 사람이 대신해 하여 그 떠도는 혼을 거두어 이 불쌍한 영혼과 함께 하늘로 돌려보내고자 하니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인사를 드리셨답니다. 그러고는 항아리에 큰 돌 몇 개를 넣으시고 바다에 넣으신 다음에 바다에 들어가셔서 잘 나온 대나무로 혼을 불러오셔서 그 항아리에 같이 넣으셨답니다. 그 항아리를 남자분에게 건네주셨고 자네가 이 영혼에게 그렇게 휘둘려고 정신을 안 놓은 건 하늘에서 자네에게 인연을 이어 이렇게 풀게 하려고 한 것 같으니 자네가 마지막까지 도와주시는 게 하늘의 순리 같다. 이분이 아들을 얼마나 구하고 싶어 했으면 아마 자네를 아들같이 여겨 그리하신 게지. 라고 할머니가 말했답니다. 그렇게 육지로 올라오셔서는 도자기를 굽는 분에게 연락하시고는 그 도자기를 굽는 화구에 그 항아리를 불러 녹이셨고 그렇게 그 두 명의 영혼을 하늘로 돌려보내셨답니다. 다행히 그렇게 나쁜 짓을 했음에도 저승사자가 와서 잡아가지는 않고 그저 아들의 손을 잡고 할머니에게 큰 절을 올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답니다. 비록 많은 죄를 지었으나 그래도 오랜 세월 고통받은 것을 하늘에서도 알고 이렇게 아들의 혼을 건져주셔서 같이 떠나게 해주셔서 감사한다고 인사를 하시고는 그렇게 사라지셨답니다.
할머니는 그 사라지는 두 명의 모자에게 마지막으로 공수를 해주셨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부디 다음 생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인연으로 만나 행복하게 천수를 누리다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리 될 수 있도록 빌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렇게 일을 마무리하셨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이렇게 끝이 납니다. 사실 이번 일을 처리하면서 할머니도 많이 슬프셨답니다. 그 돌아가신 분이 흉악한 몰골로 세상을 떠돈 것도 어찌 보면 자식을 잃은 한이 사무쳐서 그리 되었고 할머니도 자식을 앞세우고 하늘에 원망도 많이 하셨답니다. 그 불쌍한 할머니 귀신이나 나나 자식을 잃으니 끊는 마음은 같았지만 나는 그래도 사람들에게 많은 손가락질은 당하지 않았고 그 사람은 그동안 그 사람들을 위해 빌고 빌어주었는데 손가락질을 받았으니 얼마나 한이 사무쳤겠나. 그저 사람들이 작은 위로만 해주었다면 그 할머니가 그렇게 한을 품고 죽지는 않았을 텐데 사람들의 그 가벼운 그 말이 그 영혼을 이승에 그렇게 오래 붙잡아 놓은 것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가벼운 말이라도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픈 비수가 되어 찌르는 법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 너무 쉽게 입에 올리는 건 정말 나쁜 행동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야기를 마치셨습니다.